안녕하세요. 오늘은 112페이지 물건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서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물건 법정주의라고 해서 물건 법정주의라고 해서 우리 민법 185조에 보시면은 민법이나 기타 법률에 또는 관습법에 규정된 것이 없으면은 당사자 간에 어떤 창설하거나 변경하거나 물건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민법 18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건 법정주의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면 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건의 종류입니다. 종류인데, 물건의 종류는 민법에 총 8가지가 나와 있죠. 있는데 첫째, 우리 소유권이죠. 제일 기본적인 게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물건을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다라고 할 때 소유죠. 그래서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자기 것이니까 사용하거나 뭐 팔거나 임대를 주거나 해서 사용 수익 또는 처분, 마음대로 팔 수도 있는 거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죠. 그 다음에 있는 권리가 점유권.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을 내가 딱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차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점유권은 그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죠. 사실적으로. 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죠. 사실적 지배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우리가 크게 보면은 물건을 사용한다. 용익이죠. 용익 물건이라고 하는데, 크게 용익 물건에는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지상권이죠.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땅 위에 있는 어떤 물건이죠. 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 이익, 과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땅 위에 있는 건물. 땅은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라도 건물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임대해서 또 다른 권리 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권리,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뭐 토지 또는 뭐죠? 건물 뭐 이런 거죠. 부동산, 건물 뭐 또는 수목,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이런 것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어떤 토지를 자기 토지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가지는 권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우리가 통상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전세권. 어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사용 수익. 소유권은 처분까지 들어가죠. 그런데 전세권은 본인의 어떤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분권은 없죠. 그래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전세금을 주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담보, 어떤 것을 제한하는 거죠. 담보. 그래서 담보물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물을 계약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을 담보, 우리 통상 이야기하는 담보, 제한하는 거죠. 딱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한물권이라고도 하죠. 담보물권. 담보물권 같은 경우에는 또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유치권. 예를 들면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공사 반대급부로 공사 대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공사 대금을 완납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사한 건물이라면 건물 또는 어떤 다른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 뭐 그러한 권리 법으로 인정해주는 그 유치권.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게 질권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질권은 우리가 그 요즘은 잘 보기가 힘들지만 전당포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고가의 시계, 반지 이런 것들을 전당포에 가서 맡기고 놓고 돈을 거기에 합당한 돈을 빌려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특정 물건을 거기에 맡겨둬야 되는 그런 관계. 대표적인 예를 보면 전당포 이런 게 해당되죠. 그러니까 질권, 그럴 때 발생하는 권리, 질권.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당권. 그 조금 전에 질권도 전당포에 물건을 맡겨놓고 사용하는 어떤 권리라고 하면은 그 저당 잡히는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이해가 조금 되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실제 질권과 저당을 잡히는 저당권 같은 경우에 어떤 차이는 실제 그 제한하는 목적물을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 목적물을 예를 들어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는 그 목적물 시계를 그렇게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죠. 요게는 차이가. 그래서 질권 같은 경우는 그런 목적물을 유치한다. 그러나 저당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저당권과 유치권이 있겠죠. 유치권. 요 두 개의 관계에 있어서 유치권과 저당권, 요 관계에서는 이것도 유치를 한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주고 공사 대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떤 물건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것도 저당권도 그와 비슷한 느낌인데, 이 차이는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 유치권 같은 경우는 실제 내가 공사를 정당하게 해서 그에 반대급부로 공사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권리가 발생하는. 그래서 요거는 법정 담보권이다. 담보 물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저당은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약정 담보 물건이다. 약정 담보. 이런 생각하시면 되죠. 그 약정 담보 물건이다. 근데 요거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런 차이를 책에 장황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에 나온다면 물건의 종류 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소유권 또는 제한 물건, 담보 물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있으시면 되겠죠. 그렇다. 종류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건에는 일건주의라고 해서 일건주의. 그 쉽게 말해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 이 뜻이죠. 일물일건주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등기부를 작성하죠. 등기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라고 하면은 부동산 권리 관계를 밝혀놓는, 기재해놓는 국가기관이 관할해서 기재해놓는 그런 장부죠. 그래서 뭐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있다라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어떤 병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물건 변동에 있어서 물건 변동 분야가 있는데, 이 물건 변동 분야는 사실 법률에 의한 물건 변동, 그 다음 법률에 의하지 않은 물건 변동에서 구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읽어보시면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건의 종류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채권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편 같은 경우 채권은 그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을 대신해서 그 뭡니까 특정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 책을 특정인에게 특정 금액을 받고 팔겠다라고 하는 거죠. 팔면 반대급부로 거기에 합당한 돈을 달라라고 하는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채권이라 그러죠. 상식적인 말씀이고요. 그래서 채권편에서는 개념, 방금 개념을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 개념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채권하고 물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건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책을 사고 파는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죠. 그러나 물건은 물건에 대한 지배, 뭐 이런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다. 상식선에서 개념 설정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권의 어떤 효력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대내적 효력, 대외적 효력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 책으로 보충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책에서 그 채무 불이행 문제가 나오죠. 내가 책을 팔았는데 책 대금을 안 줬을 때 채무 불이행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채무자의 어떤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법률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에는 채무 불이행의 종류가 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채무 불이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책을 줬는데 대금을 안 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느껴주는 이행을 지체하는 거죠. 이행 지체.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행 불능이 있겠죠. 내가 책을 팔겠다라고 해놓고는 책이 목적물이 없어지거나 뭐 분실해 버리거나 이러면은 이행 불능이죠.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행은 했는데 완전하게 되지 않은 이행이겠죠. 불완전 이행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책을 내가 10권을 팔겠노라고 하고 10권에 대한 값어치를 받았는데 책은 8권을 줬다. 이행은 했지만 불완전한 그 이행이 되겠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의 종류는 이러한 3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째, 다수 당사자 간의 어떤 채권 관계가 있습니다. 다수 당사자 간의 채권 관계가 있는데, 여기는 책에 보시면은 4가지가 나와 있죠. 4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 보정, 다수 관계니까, 그 다음 연대, 여러 사람이 연대해서 연대 보정, 연대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책에서 여러분 4가지를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아까 물건의 종류, 마찬가지 이번에는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이 중요하겠죠. 채권이 발생하는, 시험이 나오면 이 분야에서 나오겠죠. 채권의 발생 원인의 발생 원인. 어떨 때 채권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그래 내 책 팔게, 그래 살게 이렇게 하면 발생하는 게 계약이죠. 그게 계약이 대표적인 게 계약이죠. 계약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책을 얼마에 팔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죠? 청약이죠. 약속을 청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1,000원에 2,000원에 얼마에 사겠다라고 청약에 대해서 허락을 하는, 승낙을 하는 거죠. 승낙. 이와 같이 청약과 승낙이 대립되는 어떤 의사 표시가 합치되는 것, 합치. 이게 계약이다. 그래서 채권 발생 원인의 계약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실, 실제 사실 행위로 어떤 사무실을 관리해주거나 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러한 것을 사실 행위의 사실적으로 뭔가 사무실 관리 이런 부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장에 부당행위를 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그만큼 부당행위 당한 만큼의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채권이 발생하겠죠. 이때 부당행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당행위보다 더한 거 어떠합니까? 고의과실로 법을 어기면서 하는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행위겠죠. 불법행위. 이와 같이 채권 발생의 원인에는 대표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계약으로부터 사실행위로서 사무실 관리, 부당행위, 불법행위가 있다. 이 분야는 중요하다. 시험이 나오면 이러한 분야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할 수 하는 계약이 먼저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약의 종류가 종류. 그래서 계약에는 민법에서는 총 14가지를 14종의 계약의 어떤 종류들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민법에 전에는. 그래서 이러한 명시된 14종은 민법에 전형적으로 계약의 종류를 해놨다고 해서 정해놨다고 해서 명시해놨다고 해서 전형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름이 민법전에 명시가 되어 있죠. 딱딱딱. 그래서 유명 이름이 있다 이런 뜻이죠. 유명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민법전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당사자 간에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이러한 계약을 무명, 이름이 없다는 거죠. 어디에? 민법전에 무명 계약이라고 한다라고 개념을 먼저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종류 14가지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4가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책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116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도표로 해서 한 장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서 정려, 계약을 중에서도 정려니까 일방적으로 준다는 뜻이죠. 정려, 누구에게?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정려라고 한다 해서 그 의미를 알면 되시겠고, 옆에 비교해 보시면은 앞에 당사 일방이 무상으로 반대급부를 원하지 않고 하죠. 그래서 비교해 보면 무상,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준다고 해서 편무, 그 다음 반대편에서 그래 내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지만 나 하겠어, 받아들이겠어, 승낙. 여기에는 형식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사자 간에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승낙만 있으면 된다 해서 용어를 보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16페이지 이 부분을 재산권 이전과 관련된 거, 물권, 노무, 단체 해서 이 부분들이 용어들이 뜻하는 내용하고 어느 분야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그 다음에 정려라고 하면은 무상, 편무, 낙성, 분류 요식이다 라고 용어를 써 놓아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가지 부분은 시험에 나온다면 꼭 나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까지 물건에서는 물건 분야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을 맺는 계약에 대해서 있었다면 이번에는 채권 분야에서는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법률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하는 게 뭐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관리를 해주고 아까 이야기했죠. 사무관리 뭐라고 했죠? 부당 행위에 따른 이득. 그 다음 불법 행위, 그죠? 행위, 뭐 이런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요 네 가지가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채권 분야에서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규정하고 있고 생긴다 하는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채권 부분에서 어떤 채권의 소멸 부분이 있는데, 채권의 내가 예를 들어 책을 팔았습니다. 팔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 금액을 받아야 돼요. 책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책값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 소멸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책값을 주면 되죠. 변제죠. 그죠? 주면은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변제를 해주면 되는 거죠. 소멸, 대표적인 변제인데, 이 외에도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책값으로 돈을 줘야 되지만 돈에 상응하는 책을 상대방이 받고 상대방은 다른 물건으로 변제를 하는, 이걸 대물 뭐라 그러죠? 변제.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된다? 채권이 소멸된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법률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하려고 해도 안 될 때 재판정에 공탁금을 내죠. 이거는 공탁법에 의해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공탁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공탁을 해놓으면은 거기에 상하는, 합의에 상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공탁. 그래도 채권이 소멸한다. 그 다음에 상계. 서로 똑같은 채무와 채권 채무가 있다 그러면, 나도 채권 채무, 동일한 상대방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서로 계약 만료 기한에 도래되었을 경우에 서로 어떤 채권 관계가 소멸되도록 하는, 서로 상계, 서로 갚는다는 뜻이죠. 이럴 경우에도 소멸이 된다. 그 다음 대표적인 게 경계라는 게 있죠. 이거는 바꾼다는 뜻이죠. 그래서 옛날 구계약에 돼 있던 내용을 또 새로운 신계약으로 종료 내용을 바꾸는 것, 이럴 때도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지고 새로 신계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채권이 소멸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경계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면제해주면 당연히 되겠죠. 야, 내가 책 팔았어. 책값 달라고 했다가 그래, 책값 안 줘도 돼. 이러는 거죠. 면제해도 채권 어떤 관계가 소멸된다. 그 다음에 혼돈. 자, 혼돈이라는 용어가 좀 이해가 안 되겠죠. 혼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채무자라고 책값을 내야 될 사람인데, 책을 판 특정인이 그래, 책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인데 양도를 해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고 그 혼돈스럽죠. 그런 경우를 혼돈이라 그러죠. 혼돈인.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조금 전에 채권을 양도하는, 내가 책에 대한 어떤 권리를 책을 판 사람에게 양도를 해주면은 이 양도받은 사람은
책에 대한 팔아서 살 때의 어떤 채무와 내가 책에 대한 권리를 양도를 해줬으니까 책에 대한 권리도 동시에 갖는 거죠. 그럴 때 혼돈. 그래서 변제 외에도 이러한 어떤 채권을 소멸하는 종류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물권, 채권 분야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친족 상속편이 나오죠. 친족 상속 편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어떤 친족과 가족의 범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용어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직계 존속이라 하면 나를 중심으로 위, 아버지, 할아버지 위로 가는 부분이고 직계 비속이라 하면 나를 중심으로 아들, 손자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용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약혼, 뭐 혼인 이런 분야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용어가 성년의제라고 해서 미성년자도 결혼을 하면 성인의 어떤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의제한다. 그래서 성년의제라는 용어 그런 것들이 나오죠. 뭐 이런 용어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정법원에서 이혼 분야에 있어서 혼인, 이혼 이런 게 있겠죠. 분야에서 이혼은 당사자 간에 뭐 이렇게 청구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특정 경우에는 어떤 거였습니까? 가정법원에서 법원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 나옵니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여기 책 119페이지던가요?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혼해서 첫째, 뭐 둘째, 셋째까지 이렇게 있죠. 그런 부분은 평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친족 상속편에서는 상속이 시험으로 볼 때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험에는 나오는 빈도가 친족 상속편에서는 약하지만 상속 우선순위가 있다. 순위 특정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위에 부모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아들 뭐 이런데 어떤 분배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이런 부분 정도 가정 부분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상속 우선순위 정도는 읽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시험 빈도는 나올 수 있는 빈도는 약하죠.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요. 경비업법과 손해배상 이런 부분이죠. 경비업과 이제 손해배상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특정 단독 어떤 분야로 이렇게 빼기보다는 사실 다른 법률의 경비업법이나 다른 민법 뭐 또는 상법 일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받고 있는데 이렇게 일부 한번 제목을 빼보았습니다. 빼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비업을 하다 보면 분쟁의 여러 유형이 있겠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 채무를 불이행하는 우리 민법에서 아까 나왔던 이야기죠. 채무 불이행하는 경우는 경비업법에서 어떤 경우일까? 뭐 예를 들면 경비하는 경비원이 부주의로 예를 들어서 또는 뭐 의사를 가지고 어떤 기물을 아파트 어떤 기물을 손괴시킨다거나 뭐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또는 경비 업무 자체를 순찰을 돌아야 되는데 순찰을 돌지 않고 탐만에 한다거나 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경비로서 순찰해야 될 채무 어떤 의무를 불이행하는 거죠. 손괴, 태만에 하는 거, 순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좀 다소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나아가서 불법 행위 경비업자가 경비하라고 하니까 지나가는 행인을 입주민을 폭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겠죠. 뭐 도둑질을 해 나간다거나 절도를 하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 손해배상은 뭐 책에서는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기술해 놨지만 손해배상은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비업자도 책임이 있다. 제일 큰 책임은 누가 있겠습니까? 경비원 당사자겠죠. 경비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이 경비업자도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 사용자 어떤 도급인이죠. 또 도급인으로서의 어떤 고의과실 책임, 뭐 원인을 제공한 내용이 있다면 그 사람도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잘못하는 경비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자라도 그 주요 업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뭡니까?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 개념적인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그다음 채무 불이행 요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채무 불이행 발생 요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민법에서도 채무 불이행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분쟁 요용. 그래서 어떤 순찰을 돌아야 된다 안 돌므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 이런 것 채무 불이행 발생 원인은 민법에서 나와 있는 종류와 동일하겠죠. 민법에서 보면은 우리가 뭡니까? 이행을 늦게 하는, 지체하는 것, 그 다음에 이행 불능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은 했으나 완벽하지 않은 것, 민법에서 있다라고 했죠. 거기에 우리 경비업과 관련해서 대입을 해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행이 늦다는 건 뭡니까? 우리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경비원을 선발을 늦게 해서 배치를 늦게 하는 면 어떻게 합니까? 이행지체죠. 뭐 선발 지체하는 거 이런 거 늦게 하는 거죠. 늦게 하는 것.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있을 거죠. 이행불능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비업자가 계약을 맺어놓고 도산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는 거죠. 불능이죠.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고, 기계 경비를 제공하겠다라고 해놓고는 어떤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비 구역이 10명의 인원으로 경비를 해야 되는데 계약은 그렇게 해놓고 뭐 8명을 경비원을 투입한다든지 뭐 그러면 불완전 이행이죠. 이행은 했으나 불완전 이행이죠. 그 다음에 순찰을 몇 시 순찰 돌겠다라고 해놓고는 순찰을 10회 할 것을 8회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이행은 했으나 불완전 이행이죠. 그 다음에 순찰 돌면서 기물을 파생하는 것, 순찰을 돌아서나 어떤 불이익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도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출동 서비스 하는 경우에 늦게 출동하는 경우, 뭐 출동을 했지만은 늦게 불완전 이행이죠. 그래서 뭐 이런 민법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 경비업법과 관련해서 대입을 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불법 행위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 어떤 경비업이나 또는 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고 법률 일반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어떤 불법 행위 책임이죠. 그래서 뭐 다양하게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어떤 하나의 일에서 형사적인 어떤 책임을 졌다고 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는 형사적인 책임을 물었다고 해서 내가 형사적인 책임을 졌다고 해서 민사적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개념을 별개의 것이다 라는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책임이 명확하게 있다. 예를 들어서 경비가 잘못했을 경우에 사용자, 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사용자는 경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시험 문제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 또 어떠한 수준으로 시험이 출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126페이지에 보시면은 2번 근대민법의 3대 원칙에 속하는 것은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서 하시면 되고요. 요거보다는 수정, 현대에는 자본주의 어떤 발전, 독과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소유권 절대 원칙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또는 계약 어떤 뭡니까? 소유권 절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계약 공정이나 신의 선설의 어떤 원칙 이런 쪽으로 변화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과실이 어떤 대기업 요즘 자본주 어떤 사회 회사 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세지고 사회적인 어떤 책임 무거워지니까 과실이 없더라도 무과실 책임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강행법규적 성질이 가장 약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물권법, 친족, 상속법, 민사소송법 이런 거는 법률적으로 규정을 쫙 해놨죠. 규제를 실체법이 되죠.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나 계약 관련된 법은 계약은 당사자 간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로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은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고, 7번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를 권리 의무의 주체라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민법의 어떤 권리의 객체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것들을.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있죠. 물건에 대해서는 만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측면에서 설명드렸고요. 보충드렸고, 그 다음에 128페이지 10번 문제에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한 법률 행위 할 수 있는 것 해서 책 100페이지, 101페이지네요. 101페이지에 보시면 만 19세 이하의 어떤 미성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가 분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민법이 인정하는 특별 실정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이 부분은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았고요. 기술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시험이 출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출 문제를 한번 포함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여러분 민법에는 선박 실종, 항공기 실종, 전쟁으로 인한 실종 이런 것들만 종류를 나열해 놓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지문을 통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용익권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물건 사용하는 우리 아까 소유권으로부터 해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14개 종류를 나열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온다면 물권편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어느 권리가 어디에 속한다라는 그런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설명해 보면 제한 물권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담보 물권하고 똑같은 용어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14번을 선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6번 항에 보시면은 다음 중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에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가려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통상 비진의 표시, 뭐 농담하는 것 이런 것을 또 우리 풀어서 쓰니까
진위가 아닌 의사표시, 비진위 의사표시.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그 법률적인 어떤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또 다른 표현이 돼 있다라고 틀린 거로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인식하실 것 같아서 한기를 한번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게 되면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 대리인에 대해서 그 109페이지에 나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출 문제로 나온 것도 있지만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리인은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행위 능력까지 요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23번 132페이지 보시면 다음 중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 부분들 여러분 공부하면서 외우셨을 거니까 여기서 누락된 부분을 제가 환기를 시키면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성인 외에 앞부분에 공부하시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최고 어떤 것들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분도 해당된다. 답은 23번의 답은인가요? 그렇게 해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 최고가 빠졌다. 설명에 그것을 설명드렸고요. 25번과 같은 어떤 약간 사례에 대입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1,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25번을 선택했고 답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지문에 있어가지고 어른갑에 대한 계약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문이 을과 갑 요게 바뀌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어른갑에 대한 계약상의 손해배상이 아니라 갑은 을에 대한 계약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문을 고쳐서 읽어서 정답을 가려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물건, 채권, 그 다음에 친족, 가족 이런 부분까지 해서 133페이지까지 강의를 했습니다.